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특히 이 오늘의 주요 소식 두 가지는 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지금 러시아가 개전 이후 18개월 이상을 계속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주장대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 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영국이 준 스톰 섀도우, 또 프랑스가 준 스칼프,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활약을 하니까 우리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공급한 122mm 다른장 로켓 방사포의 탄이 크리미나 전선에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화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해군이 미국에 발주한 소형 상륙함 나손함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인도가 테자스 마크2 전투기의 일정에 맞춰 미그 29 전투기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공군이 지금 완전히 화들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륙함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2척의 소형 상륙함을 발주해 1번 함인 나손함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길이 95m, 폭 20m, 기준 배수량 2,500톤급인 나손함은 올해 중 이스라엘로 향할 예정인데요. 이스라엘이 과연 이 상륙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현용 주력 전투 정찰 차량인 복서 CRV 장갑차의 카운터 드론 능력을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30mm 주포와 전자광학 조준 장비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강남조선의 5조 원대 수주가 계약 막바지에 무산되었던 인도 소해함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2,500톤급의 신형 소해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해외 업체들을 배제하고 인도 현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부대 편제와 장비를 개편 중인 미 해병이 MQ-9 무인 공격기를 장비한 최초의 무인기 비행대를 창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장거리 감시 정찰과 타격 작전을 수행할 예정인데 하와이에 거점을 둔 제3 해병 무인 공격기 비행대의 동북아시아 지역 수시 전개가 예상됩니다. 인도 정부가 테자스 마크2로 미그 29 전력을 대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도 공군의 골칫덩어리 미그 29가 강제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초 인도 공군은 2027년까지 모든 미그 29 전력을 퇴역시킬 예정이었지만 테자스 마크2 사업 강행으로 미그 29 퇴역은 빠르면 2037년에야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납품받는 바로 나손함이에요. 지금 이 격납고 내부 수납 공간의 이 지붕도 없고 좀 제가 상상하는 이 상륙함하고는 약간 다른 스타일인데 물론 이 밑에 또 뭔가 있을 수 있겠죠. 2,500톤이라고 하니까 뭐 큰 상륙함은 아니고 소형 상륙함인데 이스라엘이 상륙함을 가지고 어디에 상륙할까요?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고 또 미국은 최근에 군용 조선소 도크가 부족해서 군함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함을 2척이나 만들어줄 도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희한하게도 상륙함 2척을 인수한다. 어디에 상륙할까요? 자, 호주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폭 드론 이를테면 샤이드 136 이란이 만들었죠. 그리고 러시아의 란셋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전차다 장갑차다 마구마구 부서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호주가 가지고 있는 복서 이 장갑차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자광학 시스템으로 드론을 탐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30mm 기관포로 드론을 공격해서 격추시키고 이런 게 가능하고 효율적인가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이게
전자과학 장비, 레이더가 아니고 전자과학 장비 보는 겁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이건 부족하다,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야전 기동 부대의 야전 방공을 위해서 드론이 워낙 지금 이제 횡행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대공포 사업을 따로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해보지 않고 무작정 대공포 사업하면 돈 먹는 하마라고 욕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 가지고 해본다 라고 하고는 건데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 한국의 천호 자주대공포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도 전자과학 시스템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거로 뭐 턱도 없죠. 그래서 대공포 사업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내일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카운터 드론 뭐 이런 것들은 어떤가 안녕하신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가 중형 소해함 사업을 재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뭐 모형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모형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 함포 한번 보십시오. 함포가 76mm로 판단되는 주포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30mm 뭐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 또는 뭐 14.5mm 이런 걸로 판단되는 기관포가 양쪽에 있어요. 아니 왜 한 줄로 줄줄이 세워놨을까요? 희한하죠. 이걸 좀 다른 곳에다가 해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줘야지 이상한 이런 배치를 했고 또 여기 중어뢰 또 좌현에는 경어뢰 이래서 무게가 각각 다른 어뢰를 양쪽에 또 이렇게 비대칭으로 또 배치를 하는 좀 희한한 구조인데요. 자, 인도가 2011년에서 2018년까지 무려 7년이나 우리 한국의 강남조선을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자 5조 원짜리 사업 당신네들하고 할 거니까 일단 뭐 계약서 나중에 도장 찍는데 하면서 와서 온갖 뭐 VIP 대접 다 받고 그리고 온갖 정보 다 가져가고는 결국 2018년에 니들하고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2,500톤짜리도 아니고 800톤짜리 12척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걸 무려 5조 원. 근데 왜 당시에 강남조선하고 사업이 파토가 났냐? 강남조선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800톤짜리 소해함을 만들면서 강남조선에게 니들이 설계 기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제공해주고 부품도 니들이 다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해서 인도 현지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인도 현지에서 배를 만들고 그걸 이 배가 퇴역할 때까지 강남조선 니네들이 품질 보증해. 그동안 뭐 라팔에게도 하고 막 항상 하는 그 짓을 강남조선에 한 겁니다. 강남조선 만약에 그거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뭐 기술 이전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네들 만들지도 않은 그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한 걸 품질 보증을 퇴역할 때까지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온갖 자료 다 받아가고 해서 이런 거 기술 확보를 하고 나서는 그래 알았어 안 해 하고는 지금 이제 다시 소해함 사업을 한다는데 이번에는 강남조선이고 뭐고 간에 외국 업체하고도 안 해 그냥 인도 현지 업체하고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강남조선 아니라 한진 뭐 현대 하나오션 그 어느 업체도 들어가면 안 되죠. 뭐하러 자기네들이 만든 걸 우리가 또 그것도 부품을 우리 거 가지고 와서 조립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든 부품 가지고 만든 걸 우리가 왜 품질 보증을 해줍니까? 이거 앞으로 남고 뒤로 수십 년 동안 미치는 장사가 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사업 있다 알려드립니다. 미 해병대가 그동안 이 리퍼 무인공격기를 운영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퍼를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무인공격기이기도 하지만 이 정찰 자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미 해병대가 이제는 타격보다는 해상 차단 이런 거에 주력하는 네메시스 프로그램이죠. 네메시스가 이제 네이비와 마린 이 해군 해병대의 어떤 그 화력 지원, 화력 투사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력 투사를 하려면 적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네메시스를 통해서 중국 해군을 경멸할 수 있는 화력은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즉
해병대 독자적인 정찰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지금 이 리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네요. 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가 미그 29 전투기 이거 너무 성능 허접하다 해서 조기 퇴역하고 라팔 사려고 했다가 라팔 189대 사려고 했다가 아까 강남조선에 했던 바로 그 짓거리를 라팔한테도 한 겁니다. 다소가 아니 야 돌았냐, 우리가 니들이 만든 부품 그걸 우리가 40년을 품질 보증해 준다고 웃기는 소리 뭐 이러다가 그냥 파토 나버렸죠. 그래서 니들한테 안 팔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도가 아니 잠깐 스톱, 이제 중국하고 긴장관계 급하니까 그래서 아니 뭐 다 됐고 그냥 그 직도입 그냥 36대 하자 해가지고 직도입으로 라팔 36대 팔았죠. 그래서 미그 29가 퇴역이 될 뻔했다가 남은 겁니다. 라팔이 대량으로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 150대 정도의 공간을 자 그러면 우리가 테자스 전투기 만들었는데 그거 마크2 해서 A사 레이더 그리고 F414 엔진 집어넣고 더 대형화시켜서 그거 가지고 하자 라고 결정하니까 그거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203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오죠. 그러니 그 사이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퇴역을 결정했던 미그 29 이거 수명 연장 시켜서 10년 이상 더 쓰자 이렇게 됐는데 이 10년 이상 더 쓰자, 즉 2037년 정도까지 쓰자라고 하는 건 인도가 계획대로 전투기를 아주 차근차근 잘 만들어냈을 때 이야기고 그동안의 인도의 무기 개발 역사를 보면 아준 전차 50년, 테자스 전투기 40년 뭐 이런 거 보면 이것도 2050년까지 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울한 소식이 인도 공군에게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방제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4세대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패트리엇이나 아이리스-T, 나삼스 같은 첨단 방공 무기로도 대응할 수 없다는 이 미사일, 과연 진짜일지 거짓말일지 그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최근 개발 완료된 4세대 공대지 순항미사일 KH-50을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이 미사일의 대비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에게 심각한 위협과 충격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 선전 매체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현지 시각 8월 10일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는 여러 종류의 강력한 순항미사일 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 미사일들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KH-101이나 KH-55는 너무 무겁고 칼리브르는 스텔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KH-101은 분명 매우 강력한 미사일이지만 이를 발사하기 위한 플랫폼이 적의 감시정찰 자산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투플레프 95MS 전략폭격기는 엔진이 너무 강력해 활주로에서 이륙하자마자 미국의 우주배치 적외선 위성에 즉각 감지되어 우크라이나에 조기 경보가 발령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킨잘과 이스칸데르 M은 매우 강력하고 대응 불가능한 무기지만 비용이 높고 파괴력이 너무 강해 사용할 수 있는 표적이 제한된다 라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가령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이지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KH-50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등장한 최신의 미사일이라며 이 미사일은 길이 6m, 발사 중량 1.6톤의 대형 미사일이고 1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시속 950km에 달하는 속도 성능을 갖췄다 라고 러시아의 시장 미사일을 소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고 위성 항법 장치와 지형 대조 추적, 종말 단계 광학 및 적외선 유도 기능을 지원하고 적의 전자전 공격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항제밍 능력을 갖춘 미사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러시아가 최근 키우 등 주요 도시에 이 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이 미사일이 스톰 섀도우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며 앞으로 러시아에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KH-50이라는 미사일이 정말 실전에 배치됐을지, 배치됐다면 러시아 선전 매체가 주장하는 그만큼의 성능이 나올지 관심이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존의 전략폭격기 투플랩 160, 블랙잭이나 또 투플랩 95MS, 베어 이런 폭격기들에서 KH-101
순항미사일 8발씩을 장착하고 쏘죠. 그런데 얘들은 엔진이 너무 크고 시끄럽고 열도 많이 나고 해서 뜨는 순간 미국 위성이 다 탐지해서 그냥 조기경보 탁 올려버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동안 쏘고도 탐지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없으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뭐 그런 좀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 그리고 뭐 킨잘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고 너무 강력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싸고 그리고 전투기 수호이 30이나 수호이 34에서도 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KH-50 요거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날개를 편 모습 스텔스다 이거죠. 그런데 기존에 KH-101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좀 작다. 그래서 수호이 30이나 수호이 34에서 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키이우 등에 사용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말 사용을 했는지, 사용했으면 잔해가 있을 텐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걸 보여줬을 텐데 러시아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부담스럽죠. 스톰 섀도우 또 스칼프 이지 같은 게 최대 560km 날아가고 타우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1500km 날아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스텔스죠. 뭐 지형 추적하고 뭐 항제밍 능력하고 하니까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전자전에도 안 당하고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북한제 탄약이 드디어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란을 거쳐 러시아에 유입됐다는 북한제 탄약이 발견된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부전선에서 북한이 직접 러시아에 납품해 이제 막 전선에 도착한 포병 탄약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동부전선의 격전지 크레미나 지역의 러시아군 포병부대에 최근 신규 도입된 북한제 포병 탄약들이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군이 이 탄약으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포격하고 있다고 러시아군과 연계해 활동하는 밀 블로거들이 8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부전선 모처에서 러시아군 포병부대에 BM-21 그라드 122mm 다련장 로켓용 로켓탄 신규 공급분 중 북한제 탄약이 발견됐다며 최근 해당 부대가 이 탄약을 대량으로 공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제 탄약 수령이 확인된 부대는 크레미나 전선에서 작전 중인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예하 제1140 근위 포병연대의 BM-21 포대인데요. 이들은 아직 신관이 결합되지 않은 로켓탄과 신관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북한이 수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탄들은 이란을 경유해 러시아에 공급돼 방 122라는 한글이 쓰여있던 포탄들과 달리 모든 글자가 지워진 상태였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 로켓탄이 기존에 사용하던 최대 사거리 40km급의 9M521과 유사한 사거리 연장형 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탄약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로켓탄과 신관에 새겨져 있는 모든 글자를 사포로 문질러 지웠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 포병들은 해당 포탄이 생산된 연도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포탄을 사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탄약을 공급받는 러시아군 장병들은 포탄의 명중률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보여주었던 그 형편없는 신뢰성의 방사 포탄, 앞으로 두고두고 러시아군의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크레미나 지역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포병 부대가 갑자기 우리 포탄이 많이 늘어났어, 탄약이 왕창 들어왔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 R122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신관에 이 전 세계에서 R120이라고 적힌 이 122mm 탄을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북한에서 생산된 걸 쓰기 때문에 이 글이 적혀 있는 122mm 탄은 오직 북한에서 생산된 게 전부다라는 거고, 지난번은 이란으로 수출된 걸 이란에서 이제 쿠션을 주고 러시아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바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 탄에 뭐 로트 번호하고 다 적혀 있을 텐데 그걸 자기네들의 북한에서 들어간 걸 은닉하기 위해서 사포로 다 문질러 버렸다. 그래서 사격할 때 어떻게 되냐? 사격할 때 로트 번호 보고 생산 연도 보고
그러면서 이 생산 연도마다 또 특성이 다 있죠.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사격 재원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으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생산된 건지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9M521 이 탄, 그 사표를 가지고 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장약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제대로 날아갈 명중할 리가 없죠. 그래서 지난 7월에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이 북한제 탄약 노획한 거 방 120이라고 적어놓은 바로 그겁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이 포병 부대장이 뭐라고 했냐.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우리는 저 북한제 탄을 쏠 때는 멀리 떨어져서 쏜다. 터질지 모르니까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드디어 러시아에 대규모의 탄약을 보내기 시작했고 러시아군은 또 특히 이게 기본탄도 아니고 사거리 연장탄이니까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군은 그들의 자주포들이 랩탄 뭐 이런 거 쓰면 40km 날아가니까 러시아군에 비해서 포병 이 리치 사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그런 전략적 우위에 있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맞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40km를 쏘는 거니까 날아가는 거니까 러시아군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거리 이게 상쇄가 된 거죠. 그리고 북한은 우리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122mm 로켓탄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 놨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많이 러시아로 들어갈까요?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가졌던 포병 전력의 우위가 이 북한제 탄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모쪼록 현장에서 그냥 터져버리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170발 쏴서 무려 90발이 바다에 떨어졌던 그런 부정확한 이런 그 능력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기 바라고 그때보다 지금 13년 더 지났으니까 장약 훨씬 더 형편없이 변했을 것이라고 믿고 더 형편없는 명중 그리고 자폭하는 이 분량 이런 것들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